제4강 몸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에 대한 관념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2. 객체적이고 주관적인 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몸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BK 대학원 혁신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통합의료인문학 강의 교재의 제4강 몸의 인문학 부분에서 세 번째 부분 이상적인 몸과 이상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몸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념과 실천을 장애에 관한 관점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장애에 관한 관념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과학과 의학 분야의 발달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챕터의 제목인 이상적인 몸과 이상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이란 마치 객관적 실체 같지만 사실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은 문화의 영향 아래 형성된 관념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몸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세계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각 사회마다 정상인 몸과 정상이 아닌 몸의 구분이 달라지고 장애가 의미하는 바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장애를 지닌 몸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거칠게 정리하자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대상에서 과학과 의료의 대상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이 장애를 지닌 몸이 그 자체로 결함이나 비정상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내면적 자아를 반영하는 신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을 거치면서 종교적 시각이 점점 사라지고 장애를 지닌 몸은 굉장히 기이한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몸으로서 분류와 전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세기 서구 의학이 헤게모니를 잡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장애는 점차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생물학적이고 의료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장애가 본질적인 결함이나 비정상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특징 그리고 다양성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럼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 이래로 편찬하고 있는 손상, 장애, 핸디캡의 국제분류법의 장애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를 손상, 장애, 그리고 핸디캡의 세 요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상이라 함은 심리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성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적 차원의 장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또는 결여가 바로 장애, disability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체 기관 및 활동 수행에서의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같은 사회적 결과가 바로 핸디캡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의에서는 신체적 손상이 장애를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 불이인 핸디캡으로 이어진다는 인과 도식을 통해서 장애를 규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이런 정의는 계속 비판을 받아왔고 또 보완이 되어서 2000년대에 개정된 장애에 대한 분류에서는 그림에도 보이듯이 좀 더 복잡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장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그리고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각각은 개인적, 환경적 차원의 상황적 요인들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설명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장애의 원인, 장애의 출발점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장애를 생물학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개념에도 전제돼 있듯이 장애를 생물학적인 문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장애에 관한 가장 주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인간 기능의 최적 수준이 있다고 보고 이를 목표점으로 두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 일탈은 개인의 결함이자 의료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의료적 문제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의 신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손상, 즉 개인에게 내재한 생물학적인 속성을 치료를 통해서 없애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전문가에 의한 장애의 치료와 개선이 이 모델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런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의 한계나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비판점은 이러한 의료적 모델이 손상에만 주목할 뿐 사회적 산물로서의 장애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뒤에서 살펴볼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또한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이 기능 상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상을 가진 사람이 이 의료기관 및 전문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의존을 하게 만듦으로써 이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을 계속해서 다시금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과 상반되는 모델이 바로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에 관한 어떤 실천적인 움직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장애학이라는 분야가 태동을 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의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에 도전하는 논의들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판은 이제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이 장애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만을 주목하게 만듦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과 같은 그런 사회적 기제를 감춘다는 것을 이 운동가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의료적 모델과 달리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가 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제약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태라고 간주를 합니다. 장애가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어떤 능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상실은 몸의 손상뿐만 아니라 그런 손상이 없는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예로 들자면 계단만 있는 공간에서는 이 사람의 이동 능력이 제한이 되고 결국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든지 그런 건물과 공간의 어떤 물리적 구조가 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뀌고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가 개선이 된다면 결국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이동 능력이나 이제 사회적 생활에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반신 마비라는 손상과 그로 인한 장애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모델에서 이제 장애를 다루는 방식도 의료적 모델에서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장애 문제를 의료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몸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의 기제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사회적 모델의 주창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장애에 관한 의료적 치료가 만연할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등이라든지 불공평, 그리고 비장애 중심주의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장애에 대한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실천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도 비판이 존재합니다. 우선 장애의 체화된 경험, 그리고 손상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비판점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또 손상의 신체적 경험과 장애의 사회적 경험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데 이제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애인 집단과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좀 간과하고 장애인 집단 전체를 동질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몸의 손상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실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의 원인이 규명되었으며 그에 기반해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강의 교재에 실린 그림은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인간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고자 발행한 그런 특별 우표의 그림인데요. 이를 보면은 배아 줄기세포 배양이라는 기초적인 연구 성과가 후에 하반신 마비와 같은 장애를 없애줄 수 있다는 그런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시면 두 발로 걷고 뛰는 사람이 결국 가족과 포옹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장애주의, 즉 손상과 장애가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전제하는 그런 경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가 새로운 약이나 수술 방법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반드시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강의에서 지적하고 싶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가능케 하는 그런 장밋빛 미래에 전제되어 있는 몸에 대한 관점인데요. 바로 몸의 손상, 즉 평균적인 몸에서 벗어난 어떤 차이는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몸의 차이를 규정하고 조작하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몸의 손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없어지는 것이 꼭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도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 기술로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처럼 그려질 때 어떤 몸의 차이는 그 자체로 열등한 것으로 문제시되고 그러한 몸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에 대한 문제 제기나 그런 사회를 바꾸어 가려는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